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6시 방송은요.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과 함께 만성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문지연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만성통증을 이겨내기 이렇게 주제 제목을 정했는데 네네. 이게 만성통증이란 걸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만성통증의 개념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이제 또 이겨내는 우리가 또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만성통증을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왜 나는 안 아프게 계속 치료하는데도 안 낫나요? 이렇게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성통증이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시간을 항상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만성통증이라고 했을 때 통증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아픈 거잖아요. 그쵸. 우선 시작은. 네, 아픈 근데 거죠. 만성통증이랑 건 좀 일반적인 통증과 어떤 차이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네. 궁금하신 점이나 여쭤보고 싶은 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만성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성통증이란 무엇인지 여러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소개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성통증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만성통증이란 또 종류, 특징, 그 다음에 종류와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또 치료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네. 만성통증의 종류와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선 요 만성통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종류의 통증에 속하나, 요거를 좀 잘 한번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쫓아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요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학회를 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제 나와서 조기를 들린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나온 거예요. 저길 가려고 간 건 아니고. 네. 스톤헨지예요. 많이 가보셨죠? 유명한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데죠. 이제 허허 벌판에 이제 얘가 딱 있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막 갔는데, 이게 런던에 학회를 하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3000년 BC, 3000년 BC, 2000년 막 이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뭘 하느라 이걸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데라고 하네요. 이렇게. 원래 모양은 이랬는데 이제 돌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얘가 왜 만들어졌느냐? 아마 옛날에 이제 뭐 석기 시대에 아픈 사람을 요 한가운데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통증 환자를 기도를 하면서 치료했던,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는 그렇죠. 곳인 기도했던 거죠? 그런 곳인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통증이란 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석기 시대부터 아픈 거가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다는 네.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분은 또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되게 멍청한 서전은 이제 외과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외과 의사가 아주 똑똑한 피지션은 주로 내과 의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똑한 피지션들을 말은 안 듣고 멍청한 이상한 외과 의사들 말을 자꾸 사람들이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을 하는 그런. 외과 의사를 비판하는 거네요. 조금 그런데 네. 이 시대는 실은 외과가 많이 발전하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1628년도잖아요. 그래서 멜랑콜리라고 하는 거는 좀 정신과적인 그런 그 디프레션,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책을 쓴 분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1628년도에 벌써 정신과에 시초가 되는 그런 책이 벌써 있었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다른 학문은 그만큼 되게 옛날부터 발전이 됐다는 거죠. 시작이 됐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아나토미 오브 멜랑콜리 이래서 1628년에 정신과 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늦게 발전이 됐어요. 학문이. 다른 그런 분과에 그렇죠. 비해서. 맞아요. 그만큼 관심이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언제 발전됐냐, 시작이 됐냐? 1965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300년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900년도에 그 캐나다 그 맥길 대학의 멜작이라는 교수랑 옥스포드의 월이라는 교수가 관문 조절설 뭐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IASP라는 통증을 연구하는, 지금도 제일 많이 크게 연구하는 거고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기 학회에서 통증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 밖에 피가 나거나 칼에 베인 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보이지 않아도 아플 만한 뭐 그런 손상이 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감각적이라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뇌에서 통각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정서적인.
불유쾌한 거.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뇌에서 얘를 통각만 느끼다고 통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불유쾌한 게 있어요. 이건 조금 새로운 이야기예요. 새로운 컨셉이죠. 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이 학회, 제일 중요한 학회에서 얘기하기로는 통각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유쾌한 거가 이 통증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인 그런 불유쾌함이 통증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같은 다친 거라고 해도 개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은 되게 심하게 아파하는데 또 심하게 아파하는 와중에도 또 극복을 잘 하는 분도 있고 그 와중에 또 막 또 우울증까지 오고 막 사회생활도 못 하시고 그렇게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요인은 개인적인 경험 또 환경 요인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때는 뭐 통증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통증을 무조건 참아야 돼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그게 사회적 인식이 다르잖아요. 엄살 부리지 마 이러고.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래도 요즘엔 통증을 인정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네. 조금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참으세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참으시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되게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통증에 대한 정의와 약간 다르네요. 그쵸, 많이 달라요, 실은.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작용해서 완성되는 되게 종합적인 그런 분야가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치료가 어렵죠. 정서적인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건 제가 옛날에 조선, 월가조선이라는 데서 인터뷰 한번 했던 건데요. 환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결국엔 되게 제목을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되게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제목을 저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통증이란 거는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선 시작은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정말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환자의 아픈 거를 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통증 치료의 시작이다. 이 사람이 오버한다, 엄청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네, 인정해 주는 맞아요. 게 개개인별로 중요하다. 너무나 다 다른 그런 정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통증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통증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통증은 우리 몸에 무조건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분도 나쁘고 아프니까 안 좋은 게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통증은 그런 책도 있어요. 저희 선배 네. 중에 책을 썼는데 좋은 통증, 나쁜 통증. 성장통 같은 건 좋은 통증인가요? 성장통은 또 얘기가 약간은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성장통은 또 그 피지올로직한 그런 좀 통증이니까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서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랑 감각이 없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위험 경보가 없다? 맞아요. 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통증은 우리 몸이 힐링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몸이 치유되고 있는 과정 중에도 얘가 지금 내가 몸이 낫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하나고 이 통증은 우리 몸에서 이거를 빨리 피해 이런 그런 자극 중에 하나가 통증. 경보 역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통증을 잘 못 느끼는 통각을 못 느끼는 병인 거죠. 실질적으로 통각 못 느끼는 이런 병이 있대요. 아이고, 네. 저도 실제적으로 한 분도 뵙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봐봐요. 저 조금 괴기스럽지 않나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눈알이 이렇게 문제가 돼도 웃고 있고, 네. 다리가 저렇게 돼도 뛰어놀고, 손가락이 잘려도 그냥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는 자극인데 그게 없이 그냥 저렇게 사는 거죠. 그만큼 통증이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네, 맞아요. 우리 몸을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게 통증인데 그게 없으면 저런 분들은 20세까지도 잘 못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게 통증인 거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통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얘가 오래돼서 만성화되면 문제인 거죠. 얘는 없어야 되는 통증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성 통증은 또 어떤 걸 만성 통증이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얘를 만성 통증이라고 해요. 근데 만성 통증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원인이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가 좀 불가능한 상태도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죠. 연세가 계속 들면서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버린 경우, 이런 경우야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 계속 아프실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는데도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못 쫓아가는 종류의 통증도 되게 많아요. 못 밝혀는 통증.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꾀병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만성 통증은 또 되게 신기한 게 우리 몸이 또 적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면 되게 아프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맥박이 빨리 뛰고요.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우리 몸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자율신경계 반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만성 통증 환자들은 나의 몸이 축 처지면 그냥 이렇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없어요. 또 아프구나. 네, 이런 그냥 또 식으로. 아프구나. 네. 네. 그게 몸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유용한 목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얘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져오는 거죠. 일반 통증은 유용할 때가 있지만 그렇죠. 만성 통증은 안 좋은 측면밖에 없다. 그렇죠. 이걸 행동적으로 얘가 강조하시는 거죠? 적응을 네. 하면서 우리 몸에 나쁜 면만 가져온다라는 아.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치유가 돼도 계속 남는 통증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통증들. 그래서 결국은 만성 통증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질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안타까운 거는 당뇨병 환자들이 그 당뇨병을 처음에 딱 진단받은 다음에 뭐 되게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통증이 많이 아파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통증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나는 치료했는데 왜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만성 통증도 하나의 당뇨병 같은 질환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좀 그런 컨셉으로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치료해야 될 질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쵸. 계속 아프네, 이상하네 이 정도로만 네,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난 치료했는데 왜 안 낫지? 나야 되는데 네. 이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뭐 치료의 목표에도 절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치료만 받다가 뭐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의 목표를 잡는 게 좋겠다. 좀 요건 간단하게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통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게 우리 몸에 통증을 방치하잖아요. 이런 몸에 말초 감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초 감작이 혹시 어떤 걸까요? 그건 뭐냐면은 네. 이게 티슈 인절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직에 이렇게 뭔가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네. 염증. 이런 염증이 조직에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세포에 염증을 막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하겠죠. 손상을 계속 시키겠죠. 염증 네. 물질들이. 그러면 그 조직 신경이 주변의 자극에 되게 민감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도 어떤 유리 멘탈이 있고 네, 그렇죠. 어떤 자극에 되게 묻어난 사람이 강철 있고 멘탈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유리 멘탈 신경이 되는 거죠. 이런 상처가 나버리면 그쵸. 이게 그 주변 신경 세포들을 유리 멘탈로 만들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톡 건드렸는데 팍 끓는 그런 신경이 되는 거죠. 그냥 미친 듯이 끌어버리는 그런 신경이 되는 거예요. 네. 약한 자극에도 흥분하는 그런 신경. 약한 자극에도 통증을 느껴버리는 그런 신경이 되는 그럼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 손에 칼로 베어도 여기만 신경 쓰게 되는 것처럼 그쵸. 이 주변 부위가 되게 민감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신경이 되는 거죠. 이거를 통증을 방치하면은 이런 말초 감작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치하면 우선 첫 번째 말초 감작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얘를 또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추 감작이 일어나요. 이 신호가 계속 척추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추 감작이라고 하거든요. 말초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자꾸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극이. 그래서 반복되는 통증 자극이 중추신경 여기서도 계속 이제 흥분 물질들이 척추에서도 계속 뿜뿜뿜 뿜어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뇌로 올라가면서 척추신경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만 뵀으면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여기가 다 아픈 거예요. 이 한 군데에서 시작된 통증이 이 몸 전체로 그렇죠. 막 퍼져나가는 이렇게 거죠. 다 아픈 것처럼 뇌에서 막 느끼게 만드는 거. 네. 네, 그것도 또 되게 예민한 그런 유리 멘탈 척추를 만드는 거죠. 여기만 유리 멘탈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렇죠. 유리 멘탈이 몸 전체를 되어버리는. 유리 멘탈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통증을 중요하네요, 관리하는 그렇죠. 게. 이거를 우리는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네. 자, 근데 이제 또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는 게 우리 몸은 되게 또 오묘해서 뇌에서 통증 신호가 올라왔을 때 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하라고 해줘요. 우리 몸에서. 원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뇌의 하향 억제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속 이런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뇌의 하향 억제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뇌가 좀 침착해 그쵸, 하는 그쵸, 기능이 그쵸. 이제 얘도 못 참고 이제 못하는 맞아요. 거죠. 네. 워워워워 이거를 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뇌가 이제 이 기능을 못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네. 뇌가 못하는 거죠. 이게 뇌의 통증 억제 기능이 저하되고 그거가 이제 망가지는 거. 점점 더 통증을 좀 심하게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러네요, 이게 진짜로. 반복되는 거를 중간에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든 치료를 하면은 악순환이 도는 고리를 그래도 잠깐 끊어주잖아요. 이렇게 탁 끊어주면서 악순환이 다시 돌기까지의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 악순환이 빨리 도는 거에 속도를 늦춰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돌기만 하겠죠.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이런 컨셉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느낀 게 이게 사실 편두통 같은 경우도 되게 냅두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아, 또 네. 편두통이 왔네. 어디가 아프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맞아요. 흘러갈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용한 기능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내비두면은 또 바로 옆에 우울증 중추가 있어요. 그 통증 옆에. 네. 예, 그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단순 예. 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그쵸. 같이 야기한다는 다 거죠. 쫓아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나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통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네. 내용 넘어가기 전에 질문 네. 몇 가지 받고 넘어가도 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착한맛 던지네스 통계님이 네. 먼저 질문 주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살 남성이시라고 하고요. 네네. 디스크로 정기적으로 종합병원을 다니는데 처음 진단한 선생님이 통증 역치가 낮아서 좀 더 아플 거라고 합니다. 몇 번 디스크 악화로 인해서 매일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신데 통증 역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 통증 역치라는 게 네. 이제 저 감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초 네. 감작, 뭐 중추 감작 이런 거에 상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거죠. 통증 자체가 이제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뭐 말초가 감작이 됐을 가능성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섬유 근육통 같은 게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통증 신경이 예민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실은 뭐 쉽지가 않아요. 저거 역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런 약들도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뭐 정신과적인 그런 보조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뭐 주변의 서포티브, 그러니까는 지지요법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좀 본인한테 맞춤이 되는 그런 운동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저 개인의 환자분의 통증을 되게 테일러드 메디슨이라고 하는데요. 저분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분의 통증이 어떤 통증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통증에 맞춰서 약제를 처방하고 맞춤 처방을 해야 됩니다. 원인에 네. 따라서 또 해결책이 좀 다양하게 갈리기 굉장히 때문에 달라요. 이렇게 또 말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또 통증 역치를 높이는 것 자체가 뭐 그런 약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조금씩 저런 약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양제님 질문 한번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궁금한데 통증에 시달리면 영양소, 식이습관이 좋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통증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래요? 네. 뭐 신경 손상이 좀 있을 때는 저는 비타민 B 종류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려요. 비타민 B 종류가 이제 뭐 신경 재생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뭐 또 어떤 연구에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좀 이렇게 희귀난치성이긴 하지만 수술 받고 나서 좀 유사하게 가는 종류의 통증들이 있어요. 붓기도 붓고 막 이렇게 뻘겋게 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통증들이 있거든요. 네. 수술하고 나서 좀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속도가 더딘 경우에 비타민 C를 좀 드시는 경우에 또 통증 완화가 빨리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네. 특정 영양소를 좀 안 먹으면 네. 통증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아, 제가 그래요? 본 적이 없네요. 하지만 이런 거 아까 말씀해주신 영양소를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통증 기전에 따른 분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통증 기전에 따른 통증 분류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제가 달라지거든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울트라셋 약명, 그러니까 상품명이긴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걸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런 걸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다 여기서 통증 기전에 따라서 그런 약을 처방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왜 다르냐? 우선 치매성 통증이란 게 있어요. 네. 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통증이에요. 정상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면 아프겠죠. 그렇죠. 얘는 당연하게 느끼는 정상적 통증이에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때 아프겠죠. 그렇죠. 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슬프지만 아픈 통증이에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아프겠죠. 예, 이런 것들. 당연히 느껴야 할 통증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네. 생리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당연한 통증들이에요. 정상적으로 통증 신경이 느끼는 통증이에요. 네. 신경병성 통증은 병적 통증이에요. 얘는 어떤 통증이냐? 제일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후 신경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통증을 인지해서 뇌로 전달해야 되는 신경이 다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아프겠죠. 예, 왜냐하면 통증을 정상적으로 전달만 해야 되는데 뇌로 걔가 다쳐버린 거예요. 그 통증 신호가 계속 일어나겠죠, 거기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병들. 대상포진후 신경통. 얼마나 많이 아파들 하시는지 그렇죠, 몰라요. 그리고 또 당뇨발. 요것도 뭐 되게 심각한 경우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네. 당뇨발. 그 다음에 뭐 3차 신경통. 요것도 많이 아파하세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전통적 3차 신경통은 혈관이 얼굴에 있는 3차 신경을 콱 누르는 경우. 그런 경우 막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아니면 음식만 씹어도 막 전기 신호가 오는 막 얼굴에 통증. 그 다음에 뇌졸중 발생하고 나서 막 어깨가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번 마비가 오고 나서 너무 아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또 이런 증상들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치매성 통증은 날카롭거나 욱신거리거나 뭐 쑤시듯이 아프고, 이런 신경병성 통증은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거나 뭐 자극이나 온도에 예민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스크.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누르죠. 그러니까 신경성 통증도 오는 거죠. 그럼 튀어나와서 허리가 아픈 건 치매성 통증. 그렇죠. 내려가서 신경통이 생긴 건 신경병성 통증인 네, 거죠. 아주 엑설런트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쉽게 섞여 있죠. 치매성 통증은 약간 외상으로 인한 통증 이렇게 이해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치매성 외상으로 인한 통증 중에서도 만약에 외상이 통증을 인지하는 신경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신경병성 통증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해가 경우엔 확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성 통증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예를 들어 소염진 통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세트아미노펜, 그냥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약국 가면 타이레놀 주세요 많이 하시죠. 네. 그 약 그런 거 많이 드세요 여기서. 그리고 마약진 통제도 실은 치매성 통증에 많이 먹어요. 수술하고 나서 마약진 통제 그렇죠. 좀 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근데 신경병성 통증은 그런 약이 아무리 먹어봤자 잘 안 들어요. 효과가 없어요. 네,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약은 1차 치료약이 아니에요. 그런 약은 2차나 3차고, 이런 신경병성 통증일 때는 항경련제, 항우울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통제를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네. 1차 약이 아니에요, 걔네가. 그래서 구분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구분이 되는 말씀이시군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은 이런 식으로 화끈거려요,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이 따끔거려요, 바늘로 찔러요, 전기가 파파박 와요, 발이 시려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런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지 않는 종류의 통증이잖아요. 네. 이런 요상스러운 통증을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면 되게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통증이 통증의 캐릭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통증인지, 화끈거려요, 시려워요, 뭐 따끔거려요, 이런 걸 환자분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말씀을 못 하세요. 어르신들이 특히. 그냥 아파 이런 식으로 아파요 얘기하니까. 이러시는데 네. 어떻게 아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이런 걸 꼼꼼히 좀 잘 본인의 통증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에 따라.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좀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설문지. 또 예시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쓰라린가요? 개미가 기어가는지, 옷 입을 때 스쳐도 아픈지, 전기 충격, 물만 닿아도 아픈지, 먹먹한지, 압력을 좀만 줬는데도 아픈지, 어떤 가중치를 매겨서 여기다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통증 강도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퍼지는지 해서 총점을 매기고 18점, 19점이면 얘는 신경병성이다.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신경병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환자한테 증상을 꼬치꼬치 다 캐물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네. 아까 1차적인 진통제는 저희가 약국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구할 수 없는 것도 좀 있고. 네. 그런데 타이레놀 같은 거 구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평가를 해봤을 때 신경병성 통증이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아까 말씀하신 항우울제 네. 그런 것들도 약국에서 구할 수가 있나요? 절대 못 가죠. 그런 거는. 그럼 병원에 가야겠네요. 당연하죠. 예, 아. 그거는 함부로 드셔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처방약을 드셔도 부작용이 많은데 혼자 드시면 절대 큰일 나죠.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본인이 신경병성 통증인 것 같다. 그럼 뭐 네. 타이레놀을 먹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병의 통증에 대한 구분이 잘 또 의사들도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프다고 환자들이 그러면 그냥 줄구장창 타이레놀만 의사들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통증센터에 와가지고 저런 항우울제를 한번 딱 먹은 거죠. 바로 다음날 났어요. 이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된 그 의사분이 거죠. 좀 잘 몰랐던 거죠. 되게 어린 의사분이었는데. 통증이 좀 전문가가 아니시던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딱 그거 먹고서는 좋아져서 되게 만족했던 그런 경험도 한 번 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아프다, 진통제, 타이레놀 이렇게밖에 맞아요. 생각 못 하니까요. 네. 이렇게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환자분들 오시면은 또 강도를 많이 평가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또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4점을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4점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아래로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좀 통증이 그냥 어느 정도는 조절된다. 그러니까 약으로 좀 우리가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한 6점이 넘어가면은 이 환자는 통증 조절이 좀 잘 안 된다. 뭔가 조치를 약을 더 덧붙이거나 주사를 놔주거나 시술을 하거나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좀 항상 외래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소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점수를.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좀 되게 힘들어 찡그렸으면. 보시는데 통증 점수 2점으로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계신데 통증 점수 항상 9점이에요. 항상 9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8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9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더 아파지셨어요? 치료를 했는데 왜 더 아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원래 이제 그냥 교과서에는 지난번 점수를 알려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 원래는 그런데 그래서 되게 옛날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10점의 원래 점수는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2톤 트럭이 나를 덮쳤을 때 되게 끔찍하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는 통증?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와닿지 않아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또 어떤 옛날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점의 통증이 이제 여성의 출산의 고통. 이렇게 할머님들한테 설명을 딱 드리면 우리 할머님들은 원래 웃으면서 나의 통증은 9점 이랬다가 웃으면서 나의 통증 그러면 4점 이렇게 바뀌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들은 출산의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교과서에는 고환을 때렸을 때의 통증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플지 또 여자는 몰라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007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고문을 받을 때 고환을 때리는 고문을 받더라고요. 그만큼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환 마취통에 7점밖에 안 돼요? 그렇다네요. 그럼 8, 90은 얼마나 아픈 통증이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는 통증이라고 이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유니님도 산통은 10점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산통은 네. 7점밖에 안 돼서 이게 더 큰 네. 통증이 있다고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통증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의 네. 통증이 나는 10점이라면 10점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인정해야 되는 환자의 겁니다.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하는 네. 게 중요하다고 네, 했으니까. 나는 10점이면 네. 10점인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의 통증이 8점이면 8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점수를 이제 말해주지 말아라 또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네, 그런 면이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증이란 게 되게 좀 평가하기도 많이 어렵고요. 어떤 통증인지도 환자한테 꼬치꼬치 다 캐물어야 돼서 실은 그냥 뭐 MRI 하나 딱 찍어서 이거 보세요. 당신은 몇 점? 당신은 무슨 통증?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통증이 당신은 몇 점이고 무슨 통증인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나 그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개발하면 그건 노벨상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진단이 해요. 정말 간단해지고 그렇죠.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노벨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개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도 통증 뭐 클리닉이나 센터에서 다 하는데 통증의 그 양이나 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마다 생체 신호가 다르고 또 표현도 다르라서 네, 그리고 되게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주관적인 이제 본인의 그 감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50%가 감정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치꼬치 캐묻고 네. 그런 진단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통증입니다. 네. 아까 또 여기 군발두통 지금 말씀이 잠깐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남자가 통증을 더 잘 참을까요? 저는 뭔가 여자가 더 잘 참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까요? 네. 여자는 어머님은 위대하다. 그래서 여자가 더 잘 그렇죠. 참을 어머님들이 그 산통을 겪었잖아요. 네네.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공통이에요. 이렇게 통증 질환의 유병률의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오. 유병률의 남녀 차이가 있고요. 네. 되게 재밌게도 이거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예,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호르몬 때문이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한테 주로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네.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고통을 더 잘 느끼게 해주나요? 되게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에스트로겐이 여자한테 꽤 많을 때는 얘가 통증을 오히려 덜 느끼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 남자가 더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에스트로겐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더 유리해요. 처음부터 없으면. 그 애매하게 중간인 게 제일 아픈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은 아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남자는 유리해요. 그 얘기는 뭐냐? 남자가 통증 질환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통증 질환에 유리한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자가 에스트로겐 폐경기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꽤 이제 레벨이 높잖아요. 네. 폐경기에 접어들게 되면 근골격계 통증이 확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분들이 가뜩이나 이제 몸도 많이 우울증도 오고 또 많이 힘든 상황에 통증까지 늘어나는 그런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근골격계 통증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뭐 어떤 연구도 있냐면은 우리가 또 자궁 근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그런 호르몬 치료까지 받게 돼야 되고 드러내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때도 통증이 확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네. 호르몬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영향이 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몇몇 질환들은 남자가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요 군발 두통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옥점원님이 말씀해 주신 군발 두통이 남자가 더 네, 많다. 요게 남자가 좀 많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근데 또 언제 바뀔지 그것도 몰라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근데 봤던 환자들도 다 남자분들이었어요. 네, 남자분들, 그래서 남자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되게 고통스러운 두통인 거 맞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군발 두통 있는 분들은 아예 진단서에 써드려요. 이 환자는 군발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가셔서 산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두통이 한번 팍 오면은 산소 이렇게 마스크 해주시라고 그렇게 써드려요. 너무 통증이 심해버리니까. 네,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약 드시는 거 뭐 그런 것 갖고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아예 집에 산소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통증이에요. 남자한테 좀 더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발 두통을 제외한 통증 질환은 여자가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대부분이 네. 더 많은데, 근데 그거는 여자가 잘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외의 결과네요. 약간 저희는 엄마는 위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에스트로겐 때문에 통증 네. 질환이 조금 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통증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어떤 책에 암 환자들은 이제 암 치료엔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근데 당장 암 치료를 받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암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그건 아무도 의사가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나의 현재 아픈 회전근개 파열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암이 일단 1순위 문제라고 그쵸. 생각해서. 그것만 네. 전부 다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못 들어 올리겠는데 이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잠도 못 자겠는데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지나가다 회진을 돌면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그래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깨가 아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근데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암만 생각하니까. 네, 그것만 집중을 그렇죠. 하니까. 물론 암 치료 중요하지만 당장 힘들어 죽겠는 거는 다른 건데. 네, 그래서 관심을 우선 갖는 게 중요하겠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선 우리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통증이에요. 결국에 암 치료를 네. 하면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되게 다양하게 발생하잖아요. 뭐 암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게 통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변비, 뭐 이렇게 약 때문에 발생하는 변비도 있고요. 이렇게 좀 미식미식거리는 구역증도 있고 다양한데 통증이 90%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으로 인해 죽겠구나라는 생각보다도 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걸로 얼마나 아플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내가 힘든데 뭐 이런 걸 많이 또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또 통증의 소리에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많이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 방향을 좀 어떻게 컨셉을 잡으면 될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만성통증 종류가 너무 많아서 각각의 질환은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아이고, 감사드리죠. 네, 저희가. 각각의 질환에서 조금 좀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치료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으시면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이게 통증 치료는 어느 과에 가면 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네. 저 질문도 있네요. 아, 그런가요? 신경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어떤 병이냐에 따라 그거는 많이 다르죠. 통증 질환이 예를 들어 뭐 대상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포가 맨 처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피부과 쪽 많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시겠죠. 근데 이게 뭐 동네에 가까운 데 가시면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도 많이 보세요. 내과도 뭐 잘 보시고요. 뭐 마취통증의학과도 다 잘 보십니다. 요즘에는 모든 과가 잘 보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만성화돼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되면은 그거를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과로 가셔야 될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마취통증의학과, 통증 클리닉 뭐 이런 데로 가시거나 신경과로 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척추 쪽이 아프다, 나는 이거를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으로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병원에서 어떤 걸 위주로 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통증 치료는요, 약만 먹어서 끝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주사만 맞는다고 끝날 것도 아니고요.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환자 교육, 운동과 재활, 그 다음에 정신적 완화와 지지, 요 세 가지가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환자 교육은 어떤 게 중요하냐? 무릎 환자를 예로 들었을 때 살이 1kg가 찌잖아요. 네. 그러면 무릎으로는 7kg가 갑니다. 하중이 엄청 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1kg만 빼면 7kg를 뺄 수 있다. 그렇죠. 무릎으로는 하중을. 네, 그래서 주사 한 방 놓는 것보다 1kg 빼갖고 오는 게 환자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무릎은. 네. 사실 뭐 그래서 주사 이런 거 맞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아시긴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빼기가 힘들어 그렇겠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혈당 조절이 잘 돼야 대상포진도 신경통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져요. 근데 환자분들이 아프니까 저녁에 우울하니까 막 또 뭘 드세요. 그 혈당 조절이 안 되죠. 통증도 안 나요. 그러니까는 또 왜 나는 안 났나요? 와갖고 맨날 물어보시죠.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자 교육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정신적 완화와 지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같은 병이어도요, 되게 많이 갈리는 게, 경과가 갈리는 게 가족이 옆에서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친구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느냐.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병원 갈 때도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런 환자는 굉장히 표정이 달라요. 근데 또 좀 그러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것도 많이 좀 안타깝긴 해요. 단순한 치료 말고도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은 거네요. 네, 맞아요. 주변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운동과 재활, 뭐 예를 들어 또 계속 무릎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이 허벅지, 사두, 그 다음에 네. 엉덩이, 함스트링, 네. 이런 그리고 또 근육, 주변 근육들.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은 걔네를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실내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 거 안 되면은 이렇게 발차기라도 하시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라도 해야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네. 이제 그런 거라도 집에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시라고. 허리가 아파 죽겠어서 난 복대 맨날 차고 다닌다. 근데 복대는 너무 아플 때야 어쩔 수 없이 차지만, 근데 이제 매번 일상 활동에서 차는 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게 됐어. 그렇죠. 그런가요? 근력량이 또 너무 없으면 허리도 이제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찼다가 이제 빨리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운동과 재활도 되게 중요해요.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 이제 병원에 접근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약이랑 뭐 주사나 이런 거에 접근이 되게 쉬운데 외국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운동과 본인의 재활. 관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 근데 우리 환자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정보를 워낙 잘 접할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저한테 뭐 더 많이 알고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더 아파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킹스맨. 네, 킹스맨.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저희 남편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테일러드 양복, 이것처럼 우리는 개별화된 맞춤 치료, 통증이야말로 정말 암 치료보다 더 개별화된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뭐 어떤 그 질병의 그 되게 중대성, 그러니까는 어떤 그 암이라는 건 생사를 가르지만, 통증이라는 거는 통증 때문에 환자가 나 죽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환자분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어떤 삶의 질과 네, 관련된 그죠. 삶의 부분 질이죠. 아닐까요? 근데 환자가 나 때문에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죽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더 맞춤화된 개별 치료가 필요한 분야가 통증이에요. 예. 그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꼼꼼하게 정말 다 물어봐야 되는 게 통증이고요. 그래서 그거별로 약제를 하나하나 다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암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거는 로마에 있는 라오콘 상이에요. 암 환자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래요. 너무 네. 끔찍해, 약간 고통스러워하는. 그쵸. 네. 암 통증의 얼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라오콘이 원래 뭐 트로이의 사제였대요. 예, 그리스의 사제였나? 저잘 모릅니다. 근데 사제였는데, 근데 이제 트로이에서 이제 그리스의 목마를 들이면서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렇죠. 이제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망했는데, 이거를 이제 들이지 말자라고 했대요. 예. 이 라오콘이. 네, 그쵸. 네. 이분이 이제 들이지 말자라고 했죠. 얘가 이제 트로이의 사제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트로이의 사제여서 이거를 들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 이놈이 이거를 들여야 되는데 왜 들이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이 뱀을 보내서 이 라오콘을 죽이고 있는, 질식시켜서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 아들은 벌써 죽었어요. 다리가 벌써 한쪽에 들려버렸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조만간 죽을 거고, 네. 얘도 지금 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암 환자의 통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됐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네. 근데 암성 통증도 암 환자들이 요즘 암 치료가 워낙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암 생존자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마약 진통제를 암 생존자가 된다면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게 요즘 치료의 목표입니다. 예, 통증 치료의 목표. 어떻게든 뭐 시술을 이용해서라도 좋은 시술 많으니까, 예, 마약 진통제 최소화, 이게 목표고요. 비암성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신경이 다친 거잖아요. 네. 우선 원인은 우선 제거가 다 됐겠죠. 나았으니까. 수포는 나았으니까. 근데 신경이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 후유증이 뭐 얼마나 남을지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할머님인데 무릎이 연골이 다 달아버렸죠. 다 달아버렸네요. 이거는 네. 뭐 어쩔 수 없는 퇴행성 변화겠죠. 근데 뭐 이거를 인공관절을 넣는다고 영구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뭐 그것도 실은 아니에요. 인공관절 네. 넣는다고 뭐 그게 완치겠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원인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죠. 어떻게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목표겠죠. 네. 이분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병이에요. 왜 생기는지 아직도 실은 기전은 불명확해요. 근데 이런 분이야말로 초반에 치료를 되게 잘해주면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좀 접근을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만성 비암성 통증인 경우에 원인 제거가 될지 뭐 이런 걸 파악하고, 얘가 이제 안 되는 경우는 퇴행성인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인지, 뭐 기능 회복을 촉진할지,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가능하는 쪽으로 뭐 그런 쪽으로 갈지, 이런 거에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진통제 종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경통성 통증인 경우는 이 보조 진통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항경련제, 항우울제. 나는 우울증 환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우울증약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로. 네. 네. 그분은 그 이유는 환자분이 우울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분이 신경병증성 통증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약제들이 통증 보조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통증의 기전이 너무나 다양해요. 증상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 치료를 위해 한 가지 약만 딱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에 한 3가지 최소 처방을 받으실 거예요. 최소 3가지. 네,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뭐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위장 보호제 이 정도까지.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폴리 다양하게 파마코세라피 약제를 처방받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기전이 되게 다양하고 빨리 나아지게 여러 약제를 함께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이런 블럭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활용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그림 보여드리면서 좀 강의는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본 거예요. 나폴레옹이 런던 영국을 침략할 때 이 배가 열심히 싸웠대요. 트라팔과 뭐 싸우면서 이겼다고 하네요. 이 배의 이름은 떼메레. 예, 떼메레. 되게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서 굉장히 승리의 배인 거죠. 그렇죠. 승리의 배인데 근데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항해예요. 그래서 얘는 브로큰업 이제 부셔지러 가는 거예요. 네, 수명을 다해서 부셔지러 가는. 승리했지만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러 그쵸.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환자들은 이제 통증 환자들은 이제 거의 잘 안 나면은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제 와가지고서는 힘들어지는 와중에 너무 이제 고통에 네, 절여져서 힘든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이제 통증 치료를 본인의 통증을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통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시면 우리는 환자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신난 말처럼. 네. 힘찬 이것도 말. 네, 맞아요. 런던 그 내셔널 갤러리에서 본 건데요. 또 이렇게 네. 힘찬 말처럼 일상을 이렇게 즐겁게 영위하시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통증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제 글과 네. 그림들로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특히 만성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평소에는 통증 하면은 뭐 약물이나 그런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 통증이라는 개념이 정말 다양하고 좀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은 시간은 저희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유,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하다가 아니요.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통증에 대한 오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오늘 꼭 필요한 정보들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들 몇 개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조승현님이 목 디스크 관련된 질문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조승현님이 항상 목이 뻐근하고 무겁다고 하십니다. 목은 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영상에선 이 스트레칭 해라, 다른 유튜브에선 이건 안 좋다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게 목 디스크가 정확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목 통증도 대부분은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 무조건 디스크. 젊은 분은 디스크, 연세 있으시면 협착증 그쵸, 이렇게만 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은 워낙에 또 이거 많이 하시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다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그러다 보니 근육통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러고선 이 거북목 자세로 이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목의 근육의 경직이라든지 이제 긴장도를 풀어주는 운동은 네, 이 신전 운동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은 많이들 이제 모든 유튜버들이 다 권장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 외에 뭐 저는 모든 다양한 스트레칭을 다 하시라고 다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을 다 하시라고 권장은 드리는데 이 모든 사방팔달에 다 하시라고는 하는데 저도 봤어요. 어떤 유튜버 분 되게 유명한 유튜버는 뭐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 충분하게 다 풀어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방으로 좀 풀어주고 특히 네. 뭐 신전 운동 아까 그러니까 말씀해 이거는 주신 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어노트님이 치매성 통증 중에 네. 자세로 인해 근육이 욱신거리는 통증도 생길 수 있나요?
뭐 근육이 그렇게 욱신거린다, 자세로 인해서 생길 네. 수 있겠죠.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허리 관절이 안 좋거나 이랬을 때 근육이 욱신거리게 느끼지만 그게 근육이 욱신거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그게 근육 쪽으로 연관통이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한 좀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욱신거린다고, 근육이 욱신거린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자세 때문에 뭐 관절에 연관이 돼서 뭐 후관절 증후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경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진하경님이 도수 치료를 받고 통증이 생겼다고 그러셨구나. 하시네요. 네. 3개월 가까이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세게 이런, 받으셨나 봐요. MRI, CT를 다 촬영하셨고 옆구리가 부어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제 새벽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대요. 근데 옆구리가 부었다는 거가 MRI나 CT에서 나왔다는 건지 그거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MRI, CT에서 그게 나왔을 정도면은 근육이 많이 뭔가 놀랐을 정도의 타격을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MRI, CT 상으로 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 나왔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어디 부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원인을 막 모른다고 하시니까. 예,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근육이 부었다는 거는 근육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근육이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부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은 거가 정말 어떤 이유로 부은 건지를 좀 파악을 하고 붓기를 빼는 종류의 뭐 주사 치료 같은 거를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개월이 가깝게 아프면은 그러니까요. 만성 통증으로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지금 빨리 좀 없애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하경님이 CT, MRI 다 나왔다고 하는데 네. 좀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질문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나님은 무릎, 다리가 아프신데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셨나 봐요. 아, 근데 저게 무릎은요, 엑스레이만 찍으셨으면 별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엑스레이가는 연세가 또 중요한데, 연세가 많으신 분도 그렇고 젊으신 분도 그렇고, 만약에 계속 아프면은 MRI를 확인하셔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증상도 또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악진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서 뭐 소염제, 뭐 스테로이드, 리리카를 복용 중이신데 그리고 신경 차단술도 2번이나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통증이 여전한데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저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통증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원인이 명확하고 증상도 매칭이 되면은 치료를 할 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인 자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다양한 약제도 쓰고 신경 차단술도 2번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약제를 바꿔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경 차단술도 어떤 걸 받았는지를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약제도 좀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의 종류도 일반 신경 블록을 경막외에다가 받았는지, 뭐 자율신경계 블록을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신경 블록의 종류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헬렌님이 어머니께서 90노인이신데요. 통증으로 셀레브렉스 200을 2달 동안 드시는데 더 드시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엉덩이뼈 실금이 있는 상태시고 더 드셔도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선은 그래요. 셀레브렉스가 그나마 소염 진통제 중에는 위장장애가 제일 적은 그런 약제입니다. 200mg을 하루에 한 번 드셨다고 한다면 그냥 권장 용량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고, 2달이면은 그래도 한 3개월까지는 저도 처방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짧게 드시고 끝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근데 많이 아프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런 소염 진통제가 원래는 뼈에 실금이 있을 때 좀 잘 안 붓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시라고 저는 처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혈액 검사는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요. 간 수치랑 신장 기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제크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제크님이 인바디를 체크해보니까 근육량이 조금 낮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관절이 그래요. 여기저기 다 아픈데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해드릴 게 있을까요? 아유, 저도 근육량이 좀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근육량이 안 좋아서 이제 그 골다공증 올까봐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근육량은 노력해도 안 생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저도 하나씩 해보려고 그래요. 스트레칭 많이 하고 근육량이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또 PT 받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운동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절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스트레칭 많이 하십시오. 네. 스트레칭과 운동. 네, 결국 운동. 이게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중요합니다.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성 통증의 어떤 건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 문지연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좀
보시는 의사로서 네.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이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만성 통증을 겪고 계신 여러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만성 통증은 같이 상담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서울대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한테 좀 격려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어떻게든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끔찍해보셔서 네. 뭘 해서라도 뭔가를 해주려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정말 막 수십만 가지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료 방법을 찾아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증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옆에서 강의를 듣는데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이 통증의 진심이구나. 만성 통증 관리를 되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게 되게 느껴지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6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